인류 최초의 고등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지역에 있는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도 하고 수메르 문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들은 수레를 사용하고 소나 나귀가 이끄는 쟁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홍수를 막기 위해 댐을 만들고 농경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운하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서령 문자를 발명하면서 인류에게 큰 진보를 선사하였죠. 그리고 그 결과 도시가 만들어져서 약 5만 명 정도가 모여 살게 되었는데, 도시의 군주는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법률을 공포하고 세금도 부과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 도시 국가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이름으로 전쟁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약 3500년부터 약 1500년간 전성기를 구가했으며, 대략 기원전 2000년경에는 대부분의 중동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700년경, 그리스는 산이나 해변 또는 섬의 평지에 형성된 수많은 폴리스, 즉 도시국가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는 통일된 한 나라를 의미하는 말은 아니죠. 폴리스끼리는 서로 다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모두 군대를 조직하였는데, 그 도시국가들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국가는 스파르타와 아테네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 남쪽의 스파르타는 잘 조직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스파르타인이 아닌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면서 그리스에서 가장 막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아티케 반도의 아테네는 비록 불안정하긴 했지만 남자 자유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는데요. 여성들과 노예, 타지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정치 체제는 당시에는 놀랄 만큼 진보적이었죠.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보다 더 진전된 체제를 갖춘 나라는 드물었으니까요. 민주정치 하에서 아테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명령 복종이라는 단어보다 토론 설득이라는 단어를 삶의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철학이 발전할 수 있었는데, 따라서 서양 사상의 기본이 되는 세 명의 철학자, 즉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470년경부터 배출되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농부와 양치기, 어부들이 기원전 800년경부터 티베리스강 유역의 언덕에서 로마를 형성한 후 300년을 거치면서 로마가 대도시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마는 초기 에트루리아 왕정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이전하는 것과 다르게 거꾸로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변화한 국가인데요. 카이사르가 등장하기 전까지 전반기의 로마는 불안정한 공화정, 즉 왕정과 민주정의 중간 형태쯤으로 집정관과 원로원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둘 중 권력의 핵심은 부유한 세습 귀족 가문 출신들이 종신으로 활동하는 원로원이었죠. 그리고 군사력을 키운 로마는 기원전 270년경에 이탈리아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로마가 반도 남쪽까지 차지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북아프리카의 강국 카르타고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원전 264년부터 시작된 포에니 전쟁의 결과 로마가 승리하여 카르타고는 멸망하였고, 로마는 서쪽 지중해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로마의 정복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렇게 생긴 전쟁 포로들은 로마 귀족의 노예가 되었으며 수많은 평민들이 계속해서 전쟁에 동원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부유층은 더욱 부자가 되었고 평민과 농민들은 더욱 빈곤해졌는데, 이를 개혁하기 위한 시도들은 모두 실패함에 따라 로마 사회는 점차 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5년에 강력한 군대를 가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급부상하였는데, 그 결과 원로원은 그를 집정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로마의 전제군주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카이사르가 원로원에게 암살당하면서 그의 양아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로마는 전반기 공화정 시대를 마감하고 후반기 군주정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 군주정 시기의 영토적인 관점에서 최전성기는 기원 후 120년경입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를 둘러싼 대부분의 나라와 지금의 프랑스 지방인 갈리아, 라인강 서쪽의 게르마니아, 브리타니아 대부분과 발칸반도, 그리고 소아시아를 포함한 흑해 주변까지 모두 차지하였죠. 과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략 기원 후 2세기까지 이어진 팍스 로마나는 3세기 무렵부터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도한 팽창과 무기력한 황제의 즉위, 내부의 빈부격차, 외부인들의 침입 등이 몰락의 원인이었죠. 따라서 로마는 284년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제국을 네 곳으로 나누며 일정 부분 권리를 지방으로 양도하였는데, 이 조치는 예상과 달리 거꾸로 분열된 네 곳이 서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 빈민층에 널리 퍼져 있던 기독교인들을 자신의 군대에 편입시켜 강력한 군사력을 획득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로마가 다시 통일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성기가 지난 로마는 다시 회복할 힘이 없었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결국 324년 수도 로마를 버리고 동서를 잇는 요충지 콘스탄티노플, 즉 현재의 터키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사실상 로마가 서쪽을 잘라낸 것이었는데, 그렇게 서로마는 476년 마지막 황제가 물러나면서 멸망하였고, 동쪽의 로마, 즉 비잔티움 제국은 숱한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이후 1000년을 지속하면서 중세 유럽을 관통하는 동유럽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서로마가 멸망하고 서유럽에는 새롭게 프랑크 왕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렇게 유럽은 암흑의 중세를 맞이합니다.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자 서유럽은 게르만족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게르만족은 단일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계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프랑크족의 클로비스가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서유럽에서 영토를 확장했고, 그렇게 5세기 말에 클로비스의 메로빙거 왕조가 성립하였습니다. 이것이 프랑크 왕국의 시작인데요. 이후 메로빙거 왕조가 카롤링거 왕조로 변하게 되는 8세기 중엽까지 약 250년간 메로빙거 왕조가 이어지게 되지만, 그 250년에 대해서는 우리 고등 교과 과정을 포함해서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세계사 책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료가 부족한 탓일 수도 있겠고 전공자의 영역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 역시 이 시기에 프랑크 왕국 관련 책은 읽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다룰 능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 250년을 건너뛰고 메로빙거 왕조가 카롤링거 왕조로 바뀌는 시기부터 말씀드리면, 732년에 이슬람 세력인 우마이야 왕조의 군대가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크 왕국을 침입하였는데, 이때 메로빙거 왕조의 궁제, 즉 재상이었던 카를 마르텔이 이들을 물리치면서 제국의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들 피핀이 교황에게 교황령이라는 땅을 주고 왕으로 인정받으면서 메로빙거 왕조의 마지막 왕 힐데리 2세가 수도원으로 추방되었죠. 그렇게 카롤링거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핀의 아들 샤를마뉴 시기에는 교황으로부터 황제로 인정받음에 따라 멸망한 지 수백 년이 지난 서로마 제국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샤를마뉴는 이후 카를대제라고 불릴 정도로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며 동쪽의 비잔티움 제국에 버금가는 강국을 만들고 사망하였는데요. 그가 사망한 이후에 프랑크 왕국은 그 후손들에게 나누어 분봉됨에 따라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로 나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베네룩스 3국의 원형이 됩니다. 입문용이라 생략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프랑크 왕국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난 프랑크 왕국 편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세기 말 서로마가 붕괴한 후 서유럽의 프랑크 왕국이 패권을 잡았다면, 동유럽은 동로마, 즉 비잔티움 제국이 서로마가 붕괴한 후에도 1000년간 지속하였습니다. 위 프랑크 왕국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유럽에는 왕 이외에 왕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권력과 권위를 인정받았던 기독교의 교황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비잔티움 제국은 서유럽과는 다르게 황제가 교황을 겸하는 시스템을 갖춘 제국이었습니다. 이것이 비잔티움과 프랑크 왕국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유럽의 교황과 동유럽의 황제는 서로를 견제하면서 우위에 서기 위한 패권 경쟁을 치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황이 세속의 왕인 카를 대제를 황제로 격상시킨 것도 그의 강력한 군사력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비잔티움의 황제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죠.
반대로 카를 대제 역시 메로빙거 왕조에서 카롤링거 왕조로의 교체, 즉 왕조 교체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교황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서유럽은 교황과 황제가 서로 규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유럽과 비잔티움 둘 사이에서 먼저 승리한 사람은 6세기 중반을 지나며 비잔티움을 치세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정복을 통하여 옛 로마의 영토를 수복한 지도이지요. 이 시기가 비잔티움의 전성기입니다. 하지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사후에는 비잔티움 제국은 잦은 외부의 침입으로 계속해서 영토가 축소되었는데 결정적으로 11세기에는 셀주크 제국에게 그리고 13세기에는 같은 기독교 세력인 십자군에게 콘스탄티노플을 점령당하면서 제국으로서의 위용을 상실하였고 그 힘을 회복하지 못한 채 결국 1453년 이슬람의 신흥 강국 오스만 제국에게 콘스탄티노플을 빼앗기면서 멸망하였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역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비잔티움 제국 편의 1, 2편으로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세 유럽은 서유럽의 프랑크 왕국과 동유럽의 비잔티움 제국을 공부하면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유럽이 중세를 탈출해서 근대 유럽으로 이전하게 되느냐?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기준은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중세 유럽은 기독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극도의 청빈하고 절제된 삶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암흑의 중세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발전이 더딘 사회였는데요. 이런 중세를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탈출시킨 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고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탈출시킨 것이 르네상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것은 십자군 원정이고 나중에 발생한 것이 르네상스인데요. 십자군 원정은 서유럽의 패권을 쥐고 있던 교황이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일으킨 일련의 전쟁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침체된 서유럽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쟁이었죠. 1094년에 제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된 이후로 좁은 의미로는 13세기 말까지, 넓은 의미로는 15세기까지 십자군 전쟁은 수백 년간 이어진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교황 등 서유럽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처럼 십자군이 지중해를 통해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을 오가면서 무역이 활성화되자 이 시기 서유럽과 이슬람 양측은 모두 불을 쌓으며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은 사람들에게 질적으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였고 그렇게 발생한 것이 바로 르네상스이죠. 르네상스는 다시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무엇을 새롭게 하느냐면 바로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기의 인간 중심의 세상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일련의 시도들을 말합니다. 중세 유럽의 신 중심의 사고, 즉 인간의 삶은 내세를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중세 기독교적 인간관으로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수백 년을 거치며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가 가장 먼저 발생한 곳이 베네치아와 피렌체 등의 북이탈리아 지방이었던 이유는 그곳이 십자군 원정을 통한 지중해 무역의 핵심 거점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에라스무스, 코페르니쿠스 등이 활동하며 인간 중심의 생활 패턴을 정착하기 위한 시도들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렇게 십자군 원정과 르네상스를 통해서 중세에서 근대로 이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유럽은 드디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중세 유럽을 통과하고 근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르네상스는 학자와 예술가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탐험가와 항해자들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르네상스의 들뜬 분위기는 탐험가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인데요. 마침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동유럽을 차지한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를 장악하고 중국과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향신료와 비단 등 주요 물품들에 대한 통행세를 끌어올리며 서유럽과 아시아의
교역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서유럽에서는 오스만 제국을 피해서 인도로 돌아가는 항로를 개척하고자 했고, 마침 지동설이 유럽에 널리 퍼지면서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투자로 세 척의 배를 마련하여 1492년 인도로 출발해서 약 2달을 항해한 끝에 발견한 곳이 바로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이 되는 것이지요.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이곳이 인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은 서인도 제도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의 사후에 이곳이 인도가 아니라 새로운 대륙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 시기 항해자인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서 이곳을 아메리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보물을 손에 넣기 위해서 스페인 정복자들은 인디언들을 마구잡이로 공격하였고, 인디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라는 동물을 본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포 소리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스페인 기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1521년 아즈텍 왕국이 정복되었고, 그곳에 스페인의 도시 멕시코가 건설되었으며, 이어서 안데스 산맥의 잉카 제국도 스페인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스페인은 무자비하게 원주민을 착취하고 약탈하였습니다. 아메리카 발견 시점의 중남미 인구가 약 7,500만 정도였던 것에 반해 약 80년이 흐른 1570년경에는 인구가 800만에서 1000만 사이로 줄어든 것을 볼 때 스페인이 얼마나 큰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결과 금광과 은광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자 스페인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도 그 여파로 고통을 받고 있지요. 이것이 슬픈 두 대륙의 역사입니다. 가톨릭이라는 중세의 틀 안에 갇혀있던 유럽이 십자군 원정과 르네상스 그리고 대항해 시대로 그 틀을 벗어날 준비를 마치자 드디어 기존의 가톨릭을 개혁하려는 운동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신호탄이 바로 독일에서 발생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인데요. 루터는 기존 교회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교황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성서만을 따를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연히 기존 가톨릭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루터를 제거하려 노력하였는데 결국 양측의 대립은 1546년 전쟁으로 발전하였고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파 교회를 인정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도 이에 자극받아 종교개혁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서 칼뱅은 구원 예정서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른바 천국과 지옥행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살아있는 동안 근면하게 절약하면서 재산을 늘리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이 곧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16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기존 가톨릭 구교와 칼뱅파 신교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를 위그노 전쟁이라고 하며 전쟁의 결과 위그노들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게 됩니다. 아울러 칼뱅파의 자본주의적 논리는 이후 서유럽 전반에 널리 퍼지며 유럽의 자본주의를 이끌면서 유럽은 중세의 터널을 빠져나와 근대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군 원정과 르네상스, 대항해 시대와 종교개혁이라는 일련의 변화를 겪으며 중세를 탈출한 유럽은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는데요. 근대 유럽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중산층 유산 계급을 뜻하는 부르주아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주아가 핵심이 되어서 중세 기독교적 세계관을 탈출하고 근대 자본주의로 이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르주아는 원래 프랑스어로 성을 의미하는 부르에서 나온 말로 부를 축적한 중산층은 안전한 성 안에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위험한 성 밖에 살았기 때문에 생긴 명칭입니다. 부르주아 상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왕과 결탁하여 왕을 재정적으로 도와주었고 왕은 그 보답으로 상인들에게 더욱 자유로운 무역의 길을 열어주며 양측은 상생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려는 귀족들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결과 귀족의 힘이 약해지면서 왕권 견제 장치가 사라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출현한 것이 바로 절대왕정입니다. 영국의 절대왕정의 상징적 인물은 16세기 전반을 통치한 헨리 8세입니다. 그가 발표한 수장령은 영국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 아니라 본인임을 천명한 것인데요. 이 말은 당시 대부분의 귀족들이 믿고 있던 가톨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자신이 수장인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으면 모두 처형됨을 의미했습니다. 수장령을 통하여 귀족을 장악할 수 있게 된 헨리 8세는 영국이 가장 먼저
먼저 절대왕정의 시기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반면 프랑스의 절대왕정을 대표하는 인물은 17세기 중반에 치세한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는 부르주아 상인들과 결탁하여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며 왕권을 확립한 인물인데요. 그 결과 태양왕으로 불리며 짐이 곧 국가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절대왕정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신흥 부르주아 세력이 확장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관여하였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결국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영국의 절대왕정이 프랑스보다 한 세기 빨랐기 때문에 시민혁명도 영국이 한 세기 빨리 발생하였는데요. 영국은 15세기부터 절대왕정이 시작돼서 17세기에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으로 이어지는 시민혁명이 발생하였고, 프랑스는 16세기에 절대왕정이 시작돼서 18세기에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반면 당시의 독일, 즉 신성로마 제국은 비록 제국 내에 황제가 있었지만 황제는 자신의 본거지에만 영향력을 가질 뿐 신성로마 제국 영토 전체의 권력을 가지지 못한 허울뿐인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독일 지역에서는 한 명의 왕이나 황제에 의한 절대왕정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통일이었고 시민혁명은 아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 소국으로 갈라져 있던 근대 이탈리아 역시 독일처럼 통일의 전력을 다해야 했기 때문에 시민혁명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았지요. 이렇듯 근대 영국과 프랑스는 절대왕정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왕과 귀족의 권력이 서서히 시민들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18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지만 독일은 19세기 전반 까지도 통일 정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또한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은 결국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겨우 통일을 달성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산업혁명의 힘으로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한 후였지요. 따라서 독일은 후발주자로서 영국과 프랑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국가 주도로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고 20세기 초에 들어서면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력을 따라잡고 식민지를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인 것이죠. 유럽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유럽에서 제국주의가 시작된 것은 크게 보면 16세기 대항해 시대가 개막되면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의미가 깊고 상징적인 사건은 18세기 중반 영국이 프랑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인도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인도 아대륙을 차지함으로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잉여 생산물 문제를 해결하자 영국은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 선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8세기에 시작된 산업혁명과 제국주의는 실과 바늘처럼 함께 가는 용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영국에게 빼앗긴 프랑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도 옆에 인도차이나 반도로 쳐들어가서 베트남을 비롯한 캄보디아, 라오스 일대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건설한 것이지요. 한편 제국주의 후발주자인 독일을 살펴보면 19세기 독일은 북부의 프로이센과 남부의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수많은 연방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어떻게 하루빨리 통일을 달성하여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영국과 프랑스를 따라잡느냐 하는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대립 속에 독일의 통일은 1871년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고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방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독일의 통일은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비스마르크라는 현란한 외교술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독일의 통일은 몇 년 또는 몇십 년 뒤에나 가능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통일 독일은 이후 비스마르크를 필두로 한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급속히 따라잡았고 비스마르크가 사망하는 19세기 말이 되면 공업 생산력에서 최강국인 영국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얻은 독일은 기존의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에 눈독을 들이게 되고 그렇게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쟁의 표면적인 원인은 세르비아 청년 프린시프가 오스트리아 황태자인 페르디난트를 쏘아 죽인 사라예보 사건이었지만 전쟁의 진짜 원인은 독일의 경제력이 영국과 프랑스를 뛰어넘자 강대국들이 서로 이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이었죠. 전쟁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삼국 협상의 대결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이 6개 나라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을 비롯하여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아랍, 인도, 일본 등 수많은 국가가 참여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키를 쥐고 있던 국가는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었죠. 미국은 원래 겉으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JP 모건과 같은 금융재벌들이 영국과 프랑스에게 엄청난 금액의 전쟁 비용을 대출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영국과 프랑스의 지불 능력이 약화되자 미국은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중립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죠. 미국의 참전 역시 겉으로는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따른 자국민 보호였지만 실제로는 원활한 전쟁 채권 회수를 위한 참전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미국의 참전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이제 세계 금융의 패권은 영국 런던의 금융시장인 더 시티에서 미국의 월스트리트로 이전되었으며 전후 처리는 가장 피해를 많이 본 프랑스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파리 강화회의라 하는데 여기서 승전국들은 패전국인 독일에게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부과하였죠. 하지만 문제는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은 전쟁 배상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따라서 미국은 다시 한번 전쟁 채권 회수를 위해서 독일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1925년이 되면 다시 한번 영국과 프랑스의 공업 생산력을 뛰어넘게 되었고 상황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혼란한 상황이 펼쳐지자 독일은 1932년이 되면 히틀러의 등장과 함께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잃어버린 자존심 회복을 위한 시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39년 8월 독일은 소련과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고 9월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파죽지세로 유럽을 휩쓴 독일은 1941년 5월 그리스까지 정복하면서 대부분의 유럽을 정복하였는데 이제 남은 것은 섬나라인 영국과 불가침 조약의 대상국인 소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결국 1941년 6월 독소 불가침 조약마저 깨고 소련을 공격하였는데 춥고 넓은 소련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무적의 나폴레옹도 회군해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 서쪽의 영국과 프랑스는 전열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이후 독일에 입성하고 동시에 동쪽에서는 소련이 연합군에 가담하여 동부 독일로 진격함에 따라 1945년 독일은 항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은 종료되었습니다. 독일이 항복하고 두 달 후 연합국은 독일의 포츠담에 모여 회의를 갖고 독일이 다시는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렇게 4개국이 독일을 분할 통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자본주의의 서독과 공산주의 동독으로 분할되었죠. 이후 1950년대부터 소련이 붕괴하는 1990년까지 약 40년은 독일의 성장을 억제하고 커져가는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강국의 외교 정책의 핵심이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엔을 창설하여 독일의 성장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나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처럼 공산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정책들이 그 예라 할 수 있죠.